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쭉 한번 나열해봤어요. 날씬한 애도 있고 뚱뚱한 애도 있고 그 어중한 애들도 있어요. 새끼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일수록 날씬하고 늙으면 늙을수록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희처럼.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처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근육 이제 복원해봤어요. 뭘 복원해볼까요? 겉가죽. 가죽. 공룡이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사건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깃털. 아 맞아요. 깃털이에요. 공룡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깃털이 있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 깃털이 있었을까요? 있었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원시적인 깃털로 덮여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깃털이 있었을까? 아니면 깃털이 없었을까? 자, 원래 사실 깃털이 있었을 거로 보는 이 의견이 나온 게 되게 오래됐어요. 네. 2010년 이전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사실 공룡이 깃털로 덮여있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온몸이 깃털로 덮여있는 공룡들이 슬슬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특히 중국에서 나와요. 어떤 애들이 나왔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에 맨 처음에 등장한 애 중에 딜롱이라는 애가 있어요. 딜롱. 화석이 발견됐는데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쯤에 있어요. 조상벌에 해당되는 애가 깃털이 있어요. 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깃털이 있었겠지. 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깃털을 잠깐 달았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은 또 중국에서 나온 공룡이에요. 유티라노스라는 동물이 나왔어요. 이 딜롱이라는 애는 되게 작아요. 작은 공룡이에요. 유티라노스라는 공룡이 나왔는데 얘는 몸 길이가 거의 한 8m, 9m 되는 얘인데 얘한테도 막 긴 깃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힘을 얻었어요. 네. 그러면은 얘도 깃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온 보건도 중에 하나가 아까 저거예요. 아, 위에 거 아까 예, 그 깃털로 덮여 있는. 옛날에는 그냥 작은 공룡이었으니까 딜롱은 네. 몸집이 작으니까 어때요? 체온을 잃기가 쉬워요.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깃털이 덮여 있는 게 훨씬 맞겠죠. 네. 대신에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이 크니까 몸이 깃털로 덮여 있으면은 얘는 과열되기 쉬운 형태인 거예요. 깃털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큰 얘가 나왔는데 얘도 깃털로 덮여 있으니까 몸집이 커도 깃털이 달려 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룡 장난감 중에서도 이렇게 깃털 달린 티라노사우루스를 출시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가 쓴 책에도 깃털 달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요. 그러다가 2017년인가에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우와. 근데 근데 어때요? 깃털이. 깃털이 없어요. 근데 저 부분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피부 화석이 여러 개 발견되긴 했는데 네. 되게 작은 면적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자체가 몸집이 엄청 큽니다. 시내버스 말하는데 시내버스에 달려있는 손잡이만한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논문의 저자분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이 퇴화됐을 것이다. 과열이 되면 안 되니까 깃털을 잃는 쪽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그럼 이게 유티라노스는 뭐냐는 거죠. 알고 봤더니 유티라노스가 살았던 그 중국 일대는 굉장히 추웠대요. 마치 그 코끼리 중에 추운 지방에 살았던 코끼리 있죠. 네. 매머드. 긴 털로 덮여 있잖아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에 약간 매머드 버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코끼리도 약간 털이 있긴 약간씩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끼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특히 이제 아시아 코끼리 같은 경우는 털 되게 많아요. 맞아. 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미 획득한 형질은 완전히 없애기가 진짜 어려워요. 대표적인 예로는요. 고래. 포유류도 보면요. 털로 덮여 있어요. 고래는 사실은 유재류에 포함이 돼요. 발구부는 다 퇴화됐지만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보통 고래 하면은 털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근데 수염고래의 주둥이를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수염들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염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안 없어지고 있어요. 털들이 나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듬성듬성 이렇게 조그만한 원시기 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듬성듬성. 혹은 이제 피부가 발견돼 있지 않은 부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애플 TV에 나왔던 프리히스토릭 플래닛에서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깃털론자들과 비깃털론자들을 좀 뭔가 만족시키려고 비늘도 있지만은 비늘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솜털 같은 깃털들을 추가를 시켜놨어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만약에 깃털이 있었다면은 네. 어떤 형태의 깃털이 남아 있을까 하냐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깃털 생각하면은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깃대가 있고 그렇죠. 옆에 깃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사실 깃털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사실 더 복잡한 것들도 있는데 네.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게 5가지예요. 이건 털 아니야? 아니에요. 털 아닙니다. 일단은 털이랑 깃털은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기본은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루는 성분이 달라요. 털은 알파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케라틴. 알파케라틴은 그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구조가 나선형이에요. 굉장히 그 유연합니다. 네. 털은 되게 유연한 구조물이에요. 반면에 깃털은요 베타케라틴이에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칼국수 이렇게 납작한 면 있죠. 네. 시트형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막 포개져서 이렇게 배열되면은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그런 발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늘 다 베타케라틴으로 되어 있고요. 포유류의 털은 알파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케라틴, 베타케라틴. 베타케라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알파케라틴 파충류에도 나오긴 해요. 네. 나오긴 하는데 베타케라틴은 파충류 쪽에서만 볼 수 있는 케라틴 구조예요. 네. 사실 고생물학자들은요 깃털이랑 비늘을 따로 보진 않아요. 사실은 깃털은 비늘 안에 포함이 돼요. 깃털은 비늘의 한 종류예요, 사실. 그래요? 네, 복잡한 형태의 비늘이에요. 아까 제가 베타케라틴으로 했으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깃털 보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가늘잖아요. 네. 가느니까는 약간 유연한 거지. 좀 약간 큰 구조물 있죠. 막 뿔이라든지 가복공룡의 골편위를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단단하죠. 근데 네. 그게 되게 얇으면은 섬유질이면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칭을 붙이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깃털이 있어요. 네. 이게 원시적인 그러니까는 공룡이랑 익룡의 공통 조상으로 향할수록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 4, 5번은 조류. 4, 5번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런 깃털은 코일루로사우루스류 중에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쪽 그 앞다리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냥 긴 섬유고요. 네. 이거는 심에서 발달한 그 얇은 섬유들이 이렇게 그냥 털처럼 다발로. 네. 요거는 되게 유연한 깃대가 있어요. 네. 그 옆으로 해가지고 작은 그 깃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는. 이거 되게 네. 이건 되게 부드러워. 이거는 그 오늘날에 날지 못하는 조류들 있죠. 에뮤라든지 이런 애들한테서 볼 수 있는 깃털이에요. 요거랑 요거 차이가 뭐냐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는 일단 깃대가 빳빳해요. 요 깃 가지와 깃 가지 사이에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요 끝이 이렇게 막 고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이. 다른 옆에 있는 깃가지에 있는 고리들이랑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구조예요. 네. 이제 빳빳한 깃털이고요. 처음에 당연히 과시용으로 써였을 가능성이 커요. 네. 과시용으로. 그다음에 이거는요 비대칭이죠. 여기 네. 있는 그 깃가지의 폭이랑 여기 있는 깃가지 폭이 달라요. 이거는 비행용. 비행용. 비행용 깃털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짧은 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이제 꼬리 쪽이에요. 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날아갈 때 앞에서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깃털의 모양이 유지가 돼요. 네. 아니,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람개비처럼 깃털이 돌아다녀요. 그 차이인데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디까지의 깃털이 있었을까? 코일루로사우루스류 중에 그 티라노사우루스 상과보다 살짝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 쪽이에요. 이쪽은 아마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 쪽에서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면 걔네들 앞다리에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던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런 깃털이 있었던 증거가 없어요. 등장했을 때부터 아마 깃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깃털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마 뻣뻣한 4단계형 깃털이 나왔을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펜나랍토라류가 여기 저기 포함되거든요. 펜나랍토라류 여기 벨로키랍토랑 이런 애들이 다 속해요. 얘네들이 이제 비대칭 깃털이 있었다는 게 이런 화석 기록도 있어요. 네. 물론 요 위에도 이런 깃털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럼 얘는 뭘까? 요거를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마 태화됐다면 이걸 갖고 있었겠죠. 1단계. 1단계를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나머지 두 개는 태화하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겉에 뭐가 덮여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 또 궁금한 게 있죠. 색깔. 색깔을 다행히도 요즘 조금씩 복원을 하고 있어요. 멜라노좀. 네, 맞아요. 멜라노좀을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고 있죠. 네. 초창기에 복원됐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푸시타코사우루스라는 원시 그 강룡류 흑색을 띄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위에 살았던 안키오르니스. 저 공룡 같은 경우는 온몸이 이제 약간 짙은 회색, 검은색, 그리고 깃털 끝에 보면은 그 하얀색이랑 검은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모습도 있고 머리 위에 빨간색 깃털이 덮여 있어요. 있죠. 네. 저런 거 같은 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면 뭐예요? 과시용.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복원을 하냐면은 피부에 보존이 된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세포 색소. 소기관이 있어요. 네. 형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멜라노좀이 어떤 색의 색소를 만들었는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인 조류도 저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구조색이 밝혀진 공룡도 있어요. 구조색이 뭘까요?
구조색이 뭐냐면은 이 지금 중국에서 발견된 카이용이라는 공룡인데 아, 구조에 네, 따라서. 구조색. 네. 그래서 멜라노좀 자체가 접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날 살아있는 벌새라든지 이런 네. 아니면 뭐 비둘기 목쪽 보면은 막 햇빛에 비치면은 왜 그 CD 뒷면처럼 족발에 나오는 기름 맞아요, 맞아요. 색깔 네.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 카이용이라는 공룡 같은 경우는 깃털들이 다 저런 구조색을 띄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깃털의 멜라노좀 보니까 다 저렇게 접시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공룡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 공룡의 별명은 무지개색 공룡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공룡의 색을 다 복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멜라노좀이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만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요.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멜라노좀이랑 구조색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깃털 자체로도 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랑 깃털색이 별개로 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포르피린, 페니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멸종한 공룡에게서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마다 다 나타낼 수 있는 색깔들이 달라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색소 중에 뭐가 있냐면은 카로테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카르테노이드. 네, 사실은 그 생물계에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그 색소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세포 자체에서는 못 만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요? 먹이를 통해 가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요? 네, 뭐 호수라든지 이런 가면은 오리 볼 수 있잖아. 오리. 오리 보면은 불이랑 그 발 노란색. 노랗거나 주황색이잖아요. 네. 그게 요거예요. 아, 진짜 카로테노이드예요. 카르테노이드? 네, 카로테노이드가 또 되게 중요한 게 면역력 강화에도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짙으면 짙을수록 이게 면역력이 좋은 애들이. 예, 면역력이 좋은 애들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짝짓기 상대를 고를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신기하죠. 네. 이게 파충류 내에도 되게 널리 퍼져 있어요. 오늘날의 새도 갖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개통묶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가 있는 두 분류군이 있고 그 사이에 정보를 모르는 분류군들이 껴 있으면은 그 양쪽에 있는 분류군들 토대로 추론이 네. 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눈은 왜 이렇게 다들 큰 거예요? 귀엽잖아요. 새 있어요. 우리랑 다리. 노랗죠. 도마뱀도 이렇게 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네. 거북이도 막 줄무늬 이렇게 막 노란 아, 애들 그렇죠. 있어요. 거북이 줄무늬 있죠. 예, 좀 있어요. 그럼 이 공룡 나머지 애들은 어떨까요? 있겠죠. 있겠죠. 양쪽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과시할 때 뭘 써요? 풀이랑 뿔, 각질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누럴 수도 있어요. 악어는 지금 안 칠해져 있는데 악어는 아마 진화 과정 중에 잃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익룡도 있고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웃겨요.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도 카로테노이드를 어디까지 칠해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리처럼 주둥이랑 다리를 그냥 그린 거네. 그냥 그렸어요. 네. 그래서 저게 그냥 그대로 저기 보도 자료가 나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저 티라노사우루스만 클로즈업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저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굳이 노랗다면은 뭐 콧등이라든지 눈 쪽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얘네들이 구애할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코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볼 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멜라노좀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쉽네요. 근데 모르죠 나중에 혹시 저기 항상 고생물학은 그래요. 야, 설마 이런 게 발견이 되겠어 하는데 설마 그게 발견돼요? 네, 그런 게 발견돼요. 좀 네. 재밌어요. 뭐 지난번에 저기 랩미티 때 얘기했던 공룡 배꼽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생식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 화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게 정말 이래서 고생물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제 어느 정도 복원을 했어요, 그죠? 네. 뼈, 근육, 겉에 피부, 네. 색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뭘 먹었을까요? 쉽기도 하면서 약간 좀 어렵긴 해요. 공룡을 그렇죠. 사실 동물들은 다 약간 한 가지만 먹진 않아요. 네네. 과거에 살았던 공룡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텐데,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얘가 대략적으로 육식이다까지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빨이에요, 이빨. 이빨. 이빨이 되게 중요해요. 얘가 뭘 먹었는지 추론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빨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라든지 네.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 얘네들은 이빨이 다 퇴화하거든요. 진화 과정 네. 중에. 걔네가 정말로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저는 제 생각엔 다 초식성이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나머지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뭘 먹었는지는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빨이 어떻게 해요? 뒤로 휘어져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고기를 먹었겠죠. 네. 육식성 공룡이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다 해서 다 같은 고기를 먹는 건 아니에요. 왼쪽이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턱뼈의 이빨을 뒤에서 본 거예요. 저 시커먼 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갈색으로 있는 부위 보이죠? 네. 저기 이빨 뿌리예요.
이빨 뿌리가 굉장히 커요. 보통 공룡은 이빨 크기랑 뿌리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특히 육식공룡은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 뿌리가 실제 이빨의 몇 배는 더 커요. 네. 그래서 이빨이 되게 턱에 단단히 박혀 있어요. 누리끼리 한 거 있죠. 네. 저게 지금 카르노사우루스류의 이빨이에요. 같은 수각류인데 네네네. 보시면 폭이 달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두께가 다른 거죠. 예,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저런 식으로 이빨의 두께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앞뒤로 이제 톱날 구조가 있고요. 칼과 되게 비슷해요. 그 돈가스 네. 썰어 먹을 때 저기 쓴 칼 있죠. 얇죠. 네. 얇아야 고기를 잘 썰어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보시면 폭이 되게 넓어요. 네. 뭔가 고기를 썰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들고 저기 돈가스 썰어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돈가스가 다 으깨지죠. 그러면은 뭘 먹었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일단은 이빨 자체가 되게 튼튼해요. 튼튼하고 튼튼한 이빨을 생각보다 오래 썼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기 표인데 뭐냐면은 공룡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은 상어라든지 포유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척추동물처럼 평생 이갈이를 해요. 교체가 계속 돼요. 나온다고 계속 그랬죠. 나와요. 네. 되게 특이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유류만 이상한 거예요. 포유류는 한 번만. 네. 이빨 교체가 되는데 나머지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평생 이갈이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이빨이 교체되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용해가지고 버려지는 이빨 있죠. 네. 빠진 이빨을 얇게 썰어서 보면은 거기 안에 성장선이 있어요. 그 성장선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지는 선이에요. 아, 네네네. 이빨을 계속 하루마다 계속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빨이 조금씩 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용하면서. 그 선을 세면은 얘가 이빨이 나와가지고 교체되는 데까지 며칠이 지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센 몇 가지 종류의 공룡들을 나열을 해본 건데 보시면은 육식공룡 중에서 일단은 지금 알려진 것 중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이빨을 오래 써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굉장히 좀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좀 약간 사이드로 가자면은 여기 밑에 테라포다 위에 사우로포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사우로포다. 용광류죠. 용광류들 보면은 교체되는 시기가 되게 빨라요. 그렇네요. 네, 카마라사우루스가 62일, 니제르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굉장히 질긴 식물을 먹었을 걸로 추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정말 빨리 교체될 때는 2주에 한 번씩 전체 이갈이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 가지고 이 각 초식공룡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식물을 먹었다는 거를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저런 걸로.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왜 튼튼한 이빨을 가졌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보여줄 만한 화석이 나와요. 공룡의 식성을 알아내는데 되게 중요한 화석인데 똥이에요. 똥화석. 똥화석이에요. 분화석입니다. 분화석. 전문 용어로 하면은. 다른 공룡의 똥화석은요. 보통 되게 작게 나와요. 당시에 살았던 곤충이라든지 연체동물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 분해돼서 나와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곤충들이 딱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되게 오돌토돌하죠. 저게 다 뼈예요. 뼈 조각들이에요. 그 얘기는 뼈째 티라노사우루스가 씹어 먹었다. 뼈를 먹었다는 네.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저 표본에서 나온 뼈 조각 중에 하나가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머리뼈 일부가 나왔어요. 그냥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그냥 한 입에 먹었다. 씹어 먹은 거죠, 그냥. 야, 이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머리까지 다 씹어 먹은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뼈까지 씹어 먹었던 동물이어서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무는 힘이 되게 세요. 네. 무는 힘을 무게로 한 사람 약 한 5톤 정도 됩니다. 와. 굉장하죠. 그러니까 뼈 정도는 씹어 먹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뼈째 씹어먹는 동물로 되게 유명한 게 뭐 있냐면 하이에나가 있어요. 하이에나가 뼈째 씹어 먹어요? 하이에나 뼈째 씹어 먹어요. 무는 힘이 진짜 진짜로? 셉니다. 근데 하이에나가 어떤 이미지예요? 싹쓸이 청소부. 청소부잖아요. 그죠? 네. 시체 청소부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 쥬라기 공원 시리즈를 자문했던 잭 코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시체 청소부였을 것이다. 사냥꾼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90년대 초반에 내요. 뉴스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시체 청소부였을까? 과학자들은 항상 누군가의 의견을 의심을 하죠.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화석이에요. 저게 뭐냐면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의 꼬리뼈예요. 꼬리뼈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융합이 됐어요. 네. 이상하죠, 그죠? 원래 저렇게 뼈가 융합이 되는 경우는 뼈가 좀 자라난 거예요. 네. 뭔가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CT 촬영을 했더니 저기 융합된 부위에 뭐가 나왔냐면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빨이 뽑혔구나. 이빨이 뽑힌 거예요. 얘는 물렸는데 뭐 네. 발버둥 치다가 이게 이빨이 뽑히고 얘는 도망친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흐른 거죠. 그 공격이 있고 그 흉터가 생기니까 어때요? 뼈가 기형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꼬리뼈가 융합이 된 겁니다. 저거는 에드몬토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 공격에서부터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에서 실패를 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네. 사실 오늘날의 동물의 왕국에 육식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청소 부위이기도 하고 사냥꾼이기도 해요. 그 하이에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하이에나가 100% 시체 청소부가 아니에요. 사냥을 더 많이 해요. 사자보다 사냥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사자가 더 많이 시체를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단순히 뼈채 씹어먹는 특징만으로는 얘가 시체 청소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티라노사우루스는 되게 특이한 육식 공룡이었어요. 그냥 뼈까지 씹어먹는 되게 특이한 공룡이었다는 거를 똥아석과 턱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뇌예요. 뇌 연구를 또 하거든요, 요즘. 네네. 뇌 연구를 어떻게 할까? 뇌 화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구아노돈의 뇌거든요. 네. 이구아노돈이 죽었는데 뒤로 접쳐지면서 머리가 산소가 없는 어디 연못이나 늪에 빠져가지고 네. 뇌만 보존이 됐어요. 특이하게. 뇌만? 뇌만 일부가 나서 그걸 찾은 것도 신기한데 와, 그 뇌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거 연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해보니까는 안에 그 뇌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다 나와요. 화석으로 보존된 공룡 뇌는 그 하나밖에 없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화석으로 보존된 뇌 화석은 없어요. 근데 그럼 뇌를 어떻게 연구할까? 그러니까. 뇌를 감싸고 있는 뼈가 있어요. 네. 그거를 브레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뇌함이라 불러요. 뇌를 감싸고 있던 그 공간 자체가 뇌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겠죠. 네. 티라노사우루스의 뇌를 CT 촬영을 하면은 네.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좀 전시되어 있는 수라는 애칭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있죠. 네, 머리뼈를 CT 촬영을 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네. 지금 오른쪽이 주둥이 끝이에요. 네. 하면서 쭉 단면을 보는 겁니다. 틈이 있네요. 네, 저기 보면은 그 좀 기질 그러니까는 퇴적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빈 공간이 보이시죠? 네네. 저거를 그대로 모양을 따서 가져오면은 짜잔 뇌예요. 뇌예요. 예.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에 비하면 되게 작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중에서 가장 큰 뇌예요. 볼링핀만 해요. 왼쪽이 주둥이 끝이에요. 콧구멍이 있는 쪽이고 오른쪽이 뒤통수 부위예요. 뇌가 어때요? 앞뒤로 길쭉하죠. 네. 우리의 뇌랑 되게 달라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앞쪽이 되게 길어요. 앞쪽 끝에 뭐가 있냐면은 후각망울이라는 게 있어요. 후각마물. 네,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네. 앞부분이 좀 잘리긴 했는데 바나나만 해요. 우리도 후각망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땅콩만 해요. 땅콩이요? 네, 땅콩만 네. 해요. 저게 크면 클수록 냄새를 잘 맡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저희랑 비교하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월등히 냄새를 잘 맡는 네.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랫부분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신경들인데 맨 그 앞쪽에 굉장히 굵은 노란색 부위가 있어요. 네.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인데 네. 저게 보통 어느 동물이 눈이 발달했는지 안 발달했는지 정도는 시신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시신경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눈이 발달한 눈이 거군요. 예민해요. 티라노사우루스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시신경을 갖고 있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눈이 되게 좋았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체 청소부에 적합한 눈인가? 눈이랑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확실히.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네. 눈도 또 심지어는 앞으로 향해 있어요. 영화 주라기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못 본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라기 공원에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났을 때 영화 믿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바로 알아봐요. 바로 알아봐요. 무조건 도망치세요. 그럼 이제 뭘 많이 먹었냐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랑 공존했던 공룡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공존했던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유난히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화석이 많이 나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왼쪽 위가 뭐냐면은 저게 트리케라톱스의 골반이에요. 뒤집어진 장골인데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길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뜯어먹은 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뜯어먹었어요. 장골이 이렇게 있었겠죠. 네. 요게 없어진 거예요. 요게 뜯어먹은 거예요. 이만큼이 잘려 나간 거예요. 나머지 부위는 또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다 뜯어먹은 거예요. 다 뜯어. 뼈째 먹으니까. 뼈채 먹으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융합된 콧뼈예요. 한 쌍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공룡들은 네. 티라노사우루스 상과는 이 두 개의 콧뼈가 합쳐져요. 네. 나중에 또 입천장도 두꺼워져요. 네. 옆으로 트는 힘에도 두개골이 변형이 안 되게끔 돌리면서 뜯고 뜯었어요. 이렇게. 돌리고 약간 뜯었어요. 이렇게 빠. 으스러뜨리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가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자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근데 또 재밌는 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자국이 또 많이 나오는 공룡이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서로 먹었어? 서로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동물의 왕국에서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얘네는 서로 먹었으면은 예를 들어 수컷과 암놈이 만났어. 저놈이 나를 좋아할지, 저놈이 나를 먹을지.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겠죠. 뭔가 이제 야, 일단 멈춰. 난 너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어, 약간 뭐 어. 그런 걸 제스처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겠죠. 오늘날 살아있는 육식동물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제스처를 초식동물들도 읽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은 왜 이렇게 누랑 막 코끼리랑 잔뜩 있는 호수인데 사자가 와요. 어떤 때는 임팔라랑 얘네들이 다 도망치는데 어떤 때는 옆에 사자가 물 마시고 있는데 옆에 같이 물 마시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동물들이 그 시그널을 읽어. 얘가 정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온 건지 물 마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물 마시러 온 건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포식자한테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어디 갈 때마다 다 도망치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 중에는 나를 공격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공격해가지고 다치면은 서로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의 이런 그 동물들은 다 약간 읽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도 관심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다가갔다가 근데 암컷이 난 오늘 사랑보다는 널 먹겠어. 배고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암수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공룡의 암수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덩치를 구분하지 않을까요? 덩치로 흔히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만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포켓몬스터라든지 어. 그런데 보면 순놈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맞아요, 많이.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순놈 하면은 다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렇죠, 사고 방식이. 네. 근데 자연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부류도 있고 아닌 부류도 있고 막 맞아요. 섞여 있죠. 진짜 복잡해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 많은 개체들이 발견이 됐어요. 90년대에 보니까 날씬한 티라노가 있고 약간 뚱뚱한 티라노. 뚱뚱한 티라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암수가 다른 거다. 형태가 다르니까 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걸 성적 이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게 수컷이에요. 수컷이고 분홍색이 암컷이에요. 근데 지금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눠놨죠.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수컷이 더 큰 경우들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보시면 칠면조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저런 경우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수컷들끼리 영역을 두고 싸우거나 덩치가 큰 놈일수록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더 큰 순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반면에 오른쪽은요 암컷이 더 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암컷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순놈들이 큰 암컷을 선호하는 애들이에요. 큰 암컷을 선호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몸집이 큰 건장한 암컷일수록 새끼를 잘 낳아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은 티라노는 누구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학자들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도 쭉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 날씬한 애도 있고 뚱뚱한 애도 있고 그 어중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놀라운 게 새끼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일수록 날씬하고 늙으면 늙을수록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희처럼.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처럼 20대의 저희 모습이랑 네. 지금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공룡 같은 경우는 크기 가지고는 정확하게 나뉘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형태라든지 크기 자체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호성 선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암수가 바라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콧불소죠. 암컷도 콧불을 보고 순놈도 콧불을 보고 해가지고 서로 암수가 같은 특징을 보고 서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많은 공룡들이 연부 조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것도 있죠. 예, 그럴 수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지금 아예 없어요. 대신에 이 공룡이 암컷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조류를 포함한 파충류들은요, 탄산칼슘의 껍질로 덮여 있는 알을 낳아요. 칼슘이 어디서 오냐면은 뼈에서 와요. 네. 산란을 하기 전에 산란기를 앞두고 있는 암컷들은 칼슘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칼슘을 많이 저장을 해요. 네. 그래서 다리뼈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수강면이 안에 비어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이런데 뭐가 자라나요. 이렇게 벽에 스펀지 같은 구조가 자라나요. 네. 이걸 골수골이라고 해요. 여기에 칼슘을 저장해요. 여기 있는 칼슘을 나중에 알을 만들 때 뽑아서 써요. 오. 그래서 산란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사라져요. 공룡의 다리뼈를 봤는데 이 구조가 나온다 하면은 산란기를 앞두거나 산란한 지 얼마 안 된 암컷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구조가 확인된 것 중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럼 걔는 암컷이었겠네. 걔는 암컷이에요. 어. 재밌게도 이 구조가 발견된 가장 어린 티라노사우루스가 13살이에요. 와. 티라노사우루스 수명이 오래 살면 한 30이거든요. 네. 30대 초반에 죽어요. 이때 성적으로 성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보다 사실 더 어릴 때 성적으로 성숙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네. 자, 순놈이 암컷을 만났어요. 이제 짝짓기를 하려면은 구애를 해야겠죠.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구애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꼬리춤을 췄나?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형 수강류들이 남긴 그런 바닥을 긁은 흔적들이 나와요. 어. 그래서 아마 춤출 때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왜냐면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 중에서도 구애 춤추잖아. 춤출 때 바닥 긁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저기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거는 굉장히 크게 나와요. 발이 막 이따만합니다. 막 바닥을 긁은 자국들이 나와요. 물론 티라노사우루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네. 큰 수강류들이 남긴 것들이 다른 층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네. 혹은 뭐 울음소리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각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뭐 어느 부위에 뭐 피부가 노래진다든지 주황색으로 변한다든지 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암컷이라든지 순놈이 짝을 정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